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넌 밤낮 쾌락에만 빠져있지. 그래, 너 돈은 많이 모았어. 너 살찌고 얼굴 동그래지고 힘이 세지고 옷질해졌지? 하지만 네 이웃들은 네가 잘못되길 바라고 있어. 네가 잘못되면 걔들은 좋아할 거야. 네가 인간성을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 모양인데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잔소리를 기록한 이 글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직업을 물려받으려 하지 않고 밤낮 놀러 다니기만 하고 공부를 게을리하며 성품을 바르게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다른 집처럼 부모를 먹여 살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없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지금까지 아빠가 말한 거 그대로 네 입으로 말해봐 라고 시키기도 하고요. 이 글은 3700년 전에 수메르의 점토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베스트셀러였던 모양인데요. 원전에 관한 첨삭이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 글이 처음 쓰여지고 발행된 거는 몇백 년 전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은 대략 40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전에는 듣기 싫어하는 아들의 마음에 더 끌렸는데 이제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필사적으로 전수하려 노력하는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이 조금 더 공감이 가긴 합니다. 저렇게 다그치기만 해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는지 궁금하네요. 3월 15일 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이승기 그리고 싸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오정진님,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 우리 엄마가 늘 제게 하던 말인데 요즘은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하는 말이네요. 변진영님, 사고 칠 때마다 어머니께서 너 때문에 못 산다 하셨는데 나중에는 네가 있어서 산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떠올려 보면 대단하지 않나요? 40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건데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놀랍기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수치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제 우리 뭐 성경 보통 예를 많이 드니까 성경 중에서 이제 구약이 쓰여진 시기가 우리 뭐 기원전 한 400년 정도로 엄밀하게 따지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좀 너그럽게 좀 보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기원전 1000년 뭐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이건 그보다 이제 1000년이 훌쩍 더 앞선 그런 시절의 기록인 거죠. 근데 이 시절에도 너 지금까지 아빠가 말한 거 똑같이 말해봐. 그대로 말해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이렇게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그 자기 직업을 안 물려받아서 제일 화난 게 좀 큰데, 아버지 직업이 그거였어요. 그 이제 당시에는 필경사라고 해가지고 점토에 기록을 하는, 당대의 어떤 그 지혜와 일어난 일들, 당대의 신화 이런 것들을 점토판에 적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하기 싫었던 거지 아들은. 이 점토판이 40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제가 주말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이 위대함을 미리 점칠 수 있었다면 아들이 아마 그 직업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2046님은 아이고 아쉬웠나 봐요. 아쉽네요. 우리 방탄에 상을 줄 만도 한데 아직까지 이방인에 대해 벽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더욱 좋은 소식 기대해 봅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방탄 팬이신 것 같은데 저도 더 좋은 소식 기대해 볼 거고요.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요번 그래미에서 상을 타도 뒷말이 나왔을 거예요. 요번 그래미 공정성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팝 아주 조금이라도 듣는 분들은 위켄드가 그래미의 아무런 부분에도 노미네이트 되지 못했다는 사실, 이걸 시상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 공정성에 대해서 안 그래도 뒷말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와중에 방탄이 상을 타도 아마 문제였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더 좋은 데서 더 좋은 상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이나 또는 허지웅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레안스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에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2013년에 1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7번 방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류승룡 씨 연기가 압권이었는데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하나몽의 무법지대. 딸내미 하나 아주 똑똑하게 낳네. 아빠 금방 나갈 거야. 근데 당신 딸내미 맞아? 예. 이영구 딸 이예승 예쁜 빛 산부인과 12월 23일 14시 28분 태어났어요. 예승이 2.1kg. 예정이 콩 먹어야 돼. 콩 비타민 먹기 싫은데. 먹어야 돼. 입 벌려. 정의의 이름으로 아빠를 용서하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오프닝에서도 4,000년 전에 아버지가 한 얘기를 잔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도 지금 콩 먹으라고. 그렇죠. 콩을 먹어야죠. 건강하지죠. 근데 저도 어릴 땐 콩 먹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요즘은 콩 잘 드시죠? 요즘은 잘 먹는데 아 그렇죠. 어렸을 때는 콩밥 나오면은 네. 정말 너무 싫었어요. 아 그렇구나. 콩을 다 골라냈습니다. 아 골라내셨군요. 예. 저는 혹시 밥그릇을 던졌다고 아유, 하면 제가 무슨 이런 착한 부여자식. 어린이였습니다. 착한 어린이였습니다. 착한 어린이. 저도 어렸을 때 콩을 안 먹었어요. 아 네.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입맛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 돈 주고 사 먹는데요, 뭐. 어릴 땐 그렇습니다. 정말 채소류들을 잘 안 싫어하는 먹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2013년도 작품이죠. 15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7번 방의 선물 만나보겠습니다. 흥만우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1등 신랑감 정만은 평론가, 허나몽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꽤 됐어요 이제. 그렇죠. 예. 네. 1,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7번 방의 선물. 네. 요 정도로 흥행할 거는 저도 이제 당시에 그 언론 시사 가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 가셨어요? 네, 저 그때 갔었어요. 가셨구나. 저는 안 갔어요. 당연히 이 영화가 예. 그 예고편도 그렇고 중반까지는 웃겨주다가 나중에 엄청 울리겠구나 라고 해서 그렇다면 안 봐도 되겠군 이라고 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그 한국 영화 사상 8번째로 1,000만 영화 등극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평론가긴 하지만 그전에는 기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직접 체험해야 되겠다. 극장에 가서 봤거든요. 평일 저녁이었어요. 근데 거의 매지인이었고 정말로 저는 그런 광경이 잊지를 못하는데 대부분의 관객들이 정말 마지막 장면에서 엄청 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같이 울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심파라는 게 네. 이게 어떤 익숙한 공식이잖아요. 네, 한국인들에게는. 근데 분명히 잘 만든 심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공감하게 되고 쉽게 네네. 움직이게 되는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그냥 이건 그냥 심파니까 무조건 뭐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철진한 비평의 그렇죠. 게 아닌가. 맞아요. 아마 허남 평론가님도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이제 예. 이게 1,000만 영화라고 하는 거는 예, 이 예. 영화의 만듦새를 떠나서 예.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잖아요. 예. 왜 그렇게 많은 관객이 이 영화에 그렇게 예. 집중을 했고 많이 울었나에 음.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조혜영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러 간 사람도 한 몇백만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네. 나중에 이게 왜 과연? 이게 왜 과연? 난 분명히 이거 안 보고 싶었는데 봐야 되네. 그러게.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네. 이제 이 허지웅 씨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평론적인 아, 얘기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소설책 글귀
첫 글귀를 하나 떠올랐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안나 까레리나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톨스토이. 까레리나 작품 첫 구절이 예.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자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이 말을 드린 말씀은 잘된 영화는 모두 비슷하게 느끼지만 안 된 뭔가 싫어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다 각자 이거 달라. 뭔가 포인트가 다 달라. 난 이 장면이 싫었어. 이 장면이 싫었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욕을 먹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욕을 먹게 그렇습니다. 마련이기도 한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조혜영님께서 이 영화 보고 진짜 많이 울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 김정현님 7번 방의 선물 극장에서 봤어요. 예승이가 그렇게 슬픈 이름인 줄 몰랐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예승이. 이윤수님 우리 예승이 너무 보고 싶네요. 네네네. 김미라님 류승용님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기억나요. 네. 근데 이 예고편이 그러니까 그 흥행의 어떤 일종의 이게 흥행할 것이다 예상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예고편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댓글로도 왔지만 나는 이용구 내 머리 커서 뭐 이라고 하는 예고편 있었잖아요. 그게 엄청 터졌던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사람들이 많이 들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소문들은 있었던 거죠. 예고편만 보고. 근데 이렇게 많이 들 줄은 몰랐던 거죠. 저 배우가 이제 머리 큰 거를 아예 그냥 대사로 치니까 그리고 머리 큰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면서 근데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흥행이죠. 사실 그렇죠. 이게 순재가 35억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마케팅비까지 해서 이제 60억 원. 요즘 같으면 더 들었을 텐데. 네네. 아무튼 요 당시에는 이제 23억 원 들었고. 그러니까 총재가 60억 원인데 1,000만 명이 들었다. 그렇죠. 야, 거의 1,300만 관객이었죠.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 영화 당시에요. 그러니까 1,000만 관객이 넘어섰던 이유 중에 하나. 그렇다면 이제 관객층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관객층 중에 눈에 띄었던 관객층이 누구였냐면 3, 40대 관객인데 이 3, 40대 관객이 그냥 뭐 애인하고 오던가 혼자 오던가 이게 아니라 그 위에 아버지 부모님을 모시고 어머니를 온 거예요. 모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7번 방의 선물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고위층의 자식이 그 연루됐다는 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 때문에 악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의 반응들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그런 어떤 힘든 것들을 감수하셨겠네. 근데 그 3, 40대가 지금 부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도 지금 내 자식들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형편이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런 그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들 이 영화의 이제 심파에 반응을 하고 같이 울었던 거죠. 네. 변호사님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당시에는 영화를 안 보셨던 모양이에요? 저도 같은 이유로 예고편을 보고 나서 예고편 보고 이거 안 봐도 되겠다.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이제 다 모든 걸 알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안 봤는데 이게 예고편도 다 그렇잖아요. 앞에 막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웃기는. 갑자기 한 이게 3분의 2 정도 지나가면 갑자기 뽀뽀뽀 맞아요. 뭐 이렇게 BGM이 깔리면서 슬픈 내용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그래서 끝나죠. 영화를 안 봤는데 근데 이게 또 TV에서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씩은 봤지만 전체적으로 쭉 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변호사 역할로 이제 박신혜 배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희극적으로 느껴져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엄밀하게 나오진 않지. 네, 그래서 그냥 이런 딱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제 그 판결 주문을 읽는 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함으로 재판을 중단하고라고 했을 때 약간 웃겼고요. 혐의를 인정하면 재판을 중단하는 건가? 그리고 그러므로 파기환송한다. 항소를 기각하고 파기환송한다. 근데 혐의를 인정하는데 파기환송한다. 항소를 기각하고 파기환송한다. 그래서 항소를 기각한다는 거는 원심이 맞다. 그런데 파기환송은 원심 틀리다. 그러니까요. 그걸 병렬적으로 읽으시더라고요, 판사님이. 항소를 기각하고 파기환송한다. 그래가지고 또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큰 틀에서 무리 없어. 큰 틀에서 무리 없어. 이 정도면은 대중영화로서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이 영화 보고 울었다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법정 장면 같은 경우가 조목조목 뭐가 잘못된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어가는 그런 도입부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딱
아 이게 디테일이 좀 그게 잘못된 게 디테일인데 많다라고 느껴지실 수 저는 있을 그거를 텐데. 한 번 돌려봤거든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럴 수가 없잖아. 항소를 기각했는데 파기환송을 했네.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이 자체가 없거든요. 아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열기구를 이용한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아이가 그 교도소에 들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저는 그런 건 아주 무리 없이 영화니까 영화적 네. 상상력으로 가능하다. 그 부분은 아마도 그 로베르토 베니니의 그렇죠. 인생은 네네.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를 아, 좀 네. 벤치마킹 한 거겠죠. 네. 네, 그런 비슷한 류의 그 작품들을 이제 이 영화를 그렇죠. 보게 되면 많이 이렇게 네. 감주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제목부터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할 때 뭐 네. 34번가의 기적 너무 많죠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들 살펴보면 제목이 틀린 제목의 기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7번 방의 기적, 맞아. 뭐 34번가의 선물 뭐 이렇게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제목부터 좀 그런 면이 있었죠. 근데 이 영화 보면은 아이엠쌤 영화도 좀 생각나고. 아이엠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뭐 잠시 뭐 이렇게 열기고 나온 장면에서는 뭐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네. 이런 장면 뭐 그런 것도 좀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다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호불호가 극렬하게 나뉘는데 저는 심파 쪽으로는 못 가고 코미디로 그쳤다. 아, 좀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네. 그래가지고 재밌게 봤지만 재밌게 봤어요. 울 수는 없었다. 아, 변호사님께서 영화 보신 다음에 좀 이렇게 격정적인 마음이었는지 저한테 바로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별로라고. 저는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 내용 보고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왜 나한테 욕을 하지? 마음에 안 드셨구나. 그냥 내가 보니까 아까 법정 장면 때문에 마음이 크게 돌아섰어요. 크게 돌아서 크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당시에 이제 그렇게 영화적으로 좋게 본 건 아니죠. 하지만 그 한국 관객들이 결국엔 뭔가 감정을 어딘가에 토로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7번 방의 선물 같은 경우가 그런 기회를 이제 준 거였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시장이 있는데 이 7번 방의 선물이 그 시장을 뚫었구나. 네, 라고 해서 이 영화를 이제 그 글을 쓰고 이제 작가나 각색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작비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돈을 많이 받지 않았는데 이 7번 방의 선물 이후로요. 이 작가분들이 고려가 엄청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지. 이 시장이 그전에는 증명이 안 됐다가 7번 방의 선물로 증명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개런티를 주고 이제 관련한 이제 영화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던 거죠. 가족 영화 장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가족 영화죠. 뭐.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가족 영화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고 이거를 돈을 주고 영화를 보러 가는 어떤 그냥 한 명의 그냥 사람으로서 그렇지. 이게 이제 뭐 기대치가 다르니까. 근데 그렇죠. 뭐 저는 뭐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하거든요. 모든 영화가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 뭐 이를테면 데얼비 블러드 같은 명작일 필요가 수는 있을까? 없죠. 그렇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진짜. 그렇군요. 영화를 만들 거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요? 네네네. 이런 그쵸.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영화가 사랑을 받았다라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뜻한 평론의 말씀 허지웅님. 진짜 아니요. 저는 꼰대 평론을 안 평론가. 해. 영화가 꼰대 평론가는 자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한쪽에선 또 따뜻한 말도 있어야.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7번 방의 선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7번 방의 선물로요. 50일의 대종상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 류승룡 씨. 이분은 원래 송승헌 씨가 기획했던 넘버벌 퍼포먼스 이 작품을 통해서 이름을 알린 바 있는데요.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벌이는 해프닝을 기본 컨셉으로 잡은 뭐든 두드려야 제맛인 이 작품의 제목은 뭐일까요? 예전에는 이거 다 알으셨을 텐데 맞아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맘마미아, 2번 난타, 3번 캐츠. 히트를 드리자면은 방금 세 개 중에 한국권 하나밖에 없네요. 예, 오리지널 콘텐츠가 하나밖에 영어가 안 없네요. 들어간 거를 1번 맘마미아, 2번 난타, 3번 캐츠.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던 레인의 하쿠나 마타타 들으면서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자, 7번 방의 선물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영화님, 어린 조카와 같이 보러 갔다가 제가 더 많이 울었네요. 박희영님, 류승룡님을 보면 연기 천재란 말이 절로 나와요. 영화 염전까지 이어진 류승룡님의 바보 연기는 정말 최고였어요. 염전? 네, 염력이었죠. 아, 염력. 그래요. 제목을 다르게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영화가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는 아니라서요. 예. 박향자님, 유승룡님은 난타 할 때도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생일날 가족들과 난타 보러 가서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렇군요. 유승룡이 너무 좋죠.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7번 방의 선물 좋아합니다. 야, 이 영화 좋더라고 이상하게. 이상하게 따뜻하고 뭔가 네네. 길티 플레저 같은 영화예요. 아, 저한테. 네. 네, 따뜻해, 좋아. 제가 알던 웅디는 어디로 갔죠? 웅두 실종 사건. 자, 이거 보아하니 네네. 시간이 좀 흘러서 네네네.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네네. 줄거리 간단하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극 중에 유승용 배우가 연기한 이제 용구는 나이는 30대 후반이지만 지능은 한 6살, 7살 정도 돼요. 근데 딸 갈소은 배우가 연기한 예승이가 있죠. 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용구가 유괴, 납치, 살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복역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에 이제 같은 재소자들이 이 딸 예승이를 이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용구와 같이 살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용구가 딸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신이 했다고 자백을 하게 되면서 결국 사형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안타까운 얘기인데. 네, 감독이 이제 이환경 감독. 네, 이분이 그 전에 이제 그놈은 뭐 있었다. 멋있다로 데뷔. 그리고 이제 각설탕도 있었죠. 네, 그게 그 각설탕이라는 작품과 챔프라는 작품이 이제 한국 영화에서 말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말을 가지고 만든 최초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요. 예, 근데 예. 말을 가지고 만드는 영화가 예. 동물들 나오는 영화 중에서 가장 힘든 작품이라고 해요. 말을 안 듣나 보다. 말을 안 듣는 맞아요. 말을 안 듣는데 뭐냐면 말이 한 번 뛰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NG가 났으면 사람은 그냥 딱 중단하잖아요. 예, 예. 말은 한 번 뛰면 어느 정도까지 뛰어야지 얘가 멈춘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뛰는 장면 같은 경우에 만약에 NG가 난다. 이 말이 계속 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말 좋아. 근데 그 각설탕. 제가 네. 각설탕 제주도에서 이제 촬영했는데 영화가 네네. 당시에 정켓을 제가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취재를 하는데 진짜 추웠고 한라산에서 말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 좀 무섭고. 아, 네네. 네, 가까이서 보니까 무섭더라고. 아, 하지만 그렇겠죠. 그 와중에도 임수정 씨 너무 예뻐서 제가 여기 오길 잘했다. 제주도가 참 아름답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네. 당시에 제가 기사에 이거는 국내 최초의 마사의 영화다 아, 네네네. 썼다가 이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왜 혼났죠?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협찬을 많이 해서 네네네네네. 마사회에서 이렇게 아. 농담으로 쓴 건데, 네네. 예, 뭐 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영화를 빚고 왔다 이렇게 네. 할수 있잖아요. 그 영화들이 이제 흥행에는 다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계속 실패를 했는데 이제 7번 방의 선물로 정말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린 거죠.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이웃사촌이라는 작품이 작년에 개봉을 했죠. 이웃사촌. 네네네. 이게 이제 이한열 감독 작품이었군요. 작가가 누구예요? 작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완경 감독이 직접 쓰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받은 인물은 이제 각색을 했던 유영하 작가이거든요. 이 유영하 작가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이제 심파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네, 이후에도 이제 유영하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송혜교 박보검 주연의 드라마 남자친구를 또 집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선을 살리는데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그런 작가님입니다. 남자친구 재밌게 봤습니다. 송혜교 씨랑 박보검 씨가 그럼 거기서 뭐 사귀는 사이로 나오는 그럼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군요. 명예규 씨가 더 연상 여인으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2013년도 작품 7번 방의 선물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 좀 알아볼까요? 네. 당시에 이 영화가 흥행에 크게 성공하면서 관객들이 가졌던 가장 큰 궁금증. 극 중에 이제 용구가 97학번 이화여대 무용과 그 과 점퍼 있잖아요. 과잠. 네, 그걸 입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저걸 보고 추리하는 거죠. 뭐냐면 극 중에 그 아빠와 딸 둘이 나오는데 엄마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럼 엄마가 이 이화여대 무용과 나온 97학번인가 보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어린데? 97학번. 근데 97년 그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 거죠, 되게.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서 그 관객들이 어떻게 추론을 했냐면 예. 아마 97학번 무용과 와 그 여자와 용구가 정말로 사랑을 했나 보다. 그리고 이 여자 쪽에서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사랑을 믿고 결혼을 했나 보다. 하지만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완경 감독한테 다 많이들 물어봤던 거죠. 그때 이완경 감독이 무용과 출신은 맞다. 예, 근데 극 중에 이제 화재가 교도소에 나오잖아요. 예. 교차 편집으로 그 원래 이 세 가족이 살던 집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용구가 딸을 구하다가 어머니는 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요. 그 장면을 교차 편집을 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아까 그 웅디가 지적했던 것처럼 제작비가 25억 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수 없었기 돈이 많이 때문에 듭니다. 네, 예. 어쩔 수 없이 넣지 못했다. 예,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네. 많이 볼 줄 알았으면 넣었을 텐데. 미리 그럼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 잠바를 보고 저도 봤거든요. 영화를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네. 봤는데 그거를 딱 본 순간 지능이 낮은 거를 저렇게 표현하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웬만한 네네. 보통 사람 절대 입지 않은 그렇죠. 여대 잠바를 입을 정도로 지능이 낮은 사람이다 나는. 네. 아니 거기서 이제 그 극중 등장 인물이 그런 성격이긴 하죠. 네, 그래서- 변호사님 이 영화 되게 싫어하는구나 진짜. 아니요, 근데 나 방금 근데- 되게 느껴졌어. 아, 말하는데 그렇구나. 이 영화 너무 싫어하는 게 느껴진 거야 지금. 아니 근데 변호사님이 딱 정말 정확히 맞추셨어요. 맞아요. 네. 그럼요. 틀렸다는 네.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 감독도 그 이화여대 출신은 아니라 네. 그냥 지나가던 중에 예. 그 점퍼가 있었고 무용과라는 것만 보고 그냥 집어다가 입었다. 그래. 라는 페이지를 설정이었던 잡아 거죠. 네. 페이지로 버린 거를 주워다가 입었다. 맞아요. 근데 네. 그걸 웬만한 사람은 안 입을 텐데 입은 그렇죠. 자체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지능이 낮다. 아니면 굉장히 그만해. 알뜰한 거 아닐까요? 유머를 키치적인 거 아닌가요? 키치적. 그러니까요. 예.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입고 다녔었거든요. 소시적에. 예. 재밌잖아요. 네. 자, 퀴즈 류승용 씨에 대한 퀴즈를 우리가 돌발 퀴즈 내드렸는데 네. 영화 7번 방의 선물로도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상을 많이 받고 7번 방의 선물 이후로 유승용 배우의 이제 단독 그 주연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영화계에 퍼졌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제 광의 왕이 된 남자, 뭐 최종병기활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인데 정말 메인 주인공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주인공 역할이었잖아요. 7번 방의 선물을 통해 가지고 본인 단독으로 해도 흥행에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의 모든 것에서는 또 굉장히 멋있는 남자로 나왔잖아요. 모든 세상의 맞아요. 모든 뭔가 좀 웃기는 카사노바로. 네, 카사노바.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꼬실 수 있는. 그렇죠. 7번 방의 선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그 독립 주연으로서도 네네. 충분하다는 걸 맞아요. 증명했었는데 그 염전 때문에 사실 부재가 분명히 염전. 화려하게 복귀할 거라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킹덤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작품 그 예. 드라마도 예. 잘 됐고 그러네요. 그 드라마. 보면 유승용 배우의 특징이 뭐냐면 엄격하고 진지하고 그나마 무게 있는 역할 굉장히 잘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코믹 연기도 되게 잘해서 우리도 이제 몇 주 전에 소개했던 극한 직업 거기서도 얼마나 또, 훌륭합니까? 네. 크게 또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 연기까지 아주 연기가 아주 네. 두루 생활 연기면 생활 연기, 맞아요. 코믹이면 코믹, 그렇죠. 아니면 근엄한 장면이면 근엄한. 특히 맞아요. 킹덤에서는 또 굉장히 또 근엄하게 네, 맞아요. 잔인한 네. 역할이었고요. 잠깐 명량이 이 영화보다 전인가 후인가? 명량이 아마 그 전일 거예요. 명량. 네. 명량에서도 장난 네. 아니었죠. 저는 진짜 명량이 이거 후예요. 후네요. 이거 네, 후예요. 그러네. 2014년도 1년 맞아요. 후예요. 1년 네. 후. 그러네요. 그 명량까지 가고 그 이후에 좀 이제 주춤하셨던 거죠.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천만 영화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네요. 굉장히 많이 올렸죠. 네. 네. 맞아요. 극한 직업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네. 어때요? 두 분은 유승용 영화 중에 뭐가 최고로 생각됩니까? 저는 이제 광의 왕이 된 남자. 그러니까 뭐냐면 좋지. 보통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그 주인공 배우가 있잖아요. 광해 같은 경우는 이병헌 배우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단독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량 같은 경우도 전도연 배우가 뛰어났지만 송강호 배우가 옆에서 베이스 같이 딱 뼈대 잡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의 왕이 된 남자에서도 유승용 배우 보면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한 거 아니었나. 그래서 좀 인상에 남아요. 저는 이승용 배우의 배우 자체로서의 매력은 제가 생각하는 내 안의 모든 것에서 그
카사노바. 아, 네. 그 그 영화도 역이 매력적이죠. 아무나 할 수는 없다. 네, 맞아요. 아유 물론이죠. 그래서 네. 그 역이 정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매력으로 어필될 수 있나라는 그쵸. 그 코믹적인 요소와 또 그런 진지한 네. 또 그 여자를 진짜 좋아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 진지함까지 보여주는데 그게 참 배우가 가진 매력으로 맞아요. 표현 다 승화가 된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그런 코미디 캐릭터로 굉장히 승부를 많이 보다가 또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좋았죠. 맞아요. 잘하다가 킹덤에서도 그 네네. 진지한 역할이 네.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저 유승용 배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연기 잘해요. 이런 배우가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저는 명량을 보는데 처음에 못 알아보고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승용 배우가 그렇게 나오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 정도로 완전히 그 역할에 또 딱 맞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최종병기 활에서는 심지어 거기서 외국인이잖아요. 자신의 언어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보통 그 오랑캐 전문. 네. 근데 안 어울릴 수가 없어. 너무 잘 어울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극중 아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문자 중에 청취자 문자 중에 예승이 예승이. 보고 싶다고. 네. 극 중에서 예승이 역할을 했던 배우가 갈서원 양. 네. 이분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17살인가? 이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성장했나라고 해서 기사를 좀 검색해 봤더니 그 YG에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하시고 앞으로 좀 노래 쪽으로 음악을 한다고. 네, 음악 쪽으로 좀 나가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는데 어릴 때 그 이 극중에 나왔던 예승이의 모습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갈소원 배우죠. 갈소원 배우. 네. 음악으로도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승이라는 그 이름도 이완경 감독 작품에 꽤 자주 등장해요. 네, 이완경 감독의 딸 실제 이름이 예승이. 정말요? 네, 이니까. 네. 그럼 본인 딸 이름을 거기 대입을 한 거네요. 네. 사랑 천만 관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름. 네, 정말 이 그런 역할 거죠. 자체는 너무나 누구도 어떤 그 매력이 빠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갈성훈 배우가 7번 방의 선물에 나올 때 이 예승이 역으로 오디션을 봤는데 그 1등이 아니었어요. 1등은 누가 했나요? 1등은 다른 배우였는데 이완경 감독이 이렇게 이제 딱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있는데 갈성훈 배우가 너무 계속 눈에 남더래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1등, 2등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남는다면 그것이 이 역에 어울리다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캐스팅을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참 그 많은 청취자분들 지금 보내주고 계시듯이 네. 많은 그 관객들의 뇌리에 네. 깊숙이 박힌 그래서 그런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관객이 7번 방의 선물에서요. 극장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이 울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살려주세요 마지막에 이 용구가 막 그런 비는 장면도 있지만 그 사형 날이 또 이 극중 예승이의 생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일 케이크 하면서 선물 줄 때 이 예승이가 용구를 향해서 아빠 딸로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울음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네, 관객들에게. 그러니까 예승이라는 그 갈서원 배우가 너무 귀엽잖아요. 네, 저런 딸을 놔두고 혼자 가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잘 전달이 됐던 거죠. 공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영화는 진짜 법률 쟁점에 대해서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이게 뭐 또 법정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법률 쟁점에 대해서 진짜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사실 법률 쟁점 찾는 거는 제일 영화 지금까지 했던 영화 중에 제일 쉬웠습니다. 제일 쉬웠다. 네. 심지어 이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요 사건이 있지만 예전 사건이었고 모티브가 있다. 예, 예전 모티브가 있어요. 1972년도에 1972년. 네, 춘천에서 발생했던 요 춘천 경찰서 파출소장 딸 살인 사건. 이걸 모티브로 그렇군요. 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그 이춘재 화성 네. 연쇄 살인 사건, 살인의 예, 추억. 그 8차 사건에서 이춘재 대신해서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억울한 윤석열 옥살이를 한 씨 분, 예. 20년간 맞아요.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 날짜가 무려 7,326일에. 난 상상이 안 가. 그러게요. 상상이 안 가. 20년을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라는 게. 그것도 아이를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맞습니다. 살인했던 그런 그러니까 자신의 죄명이라는 게 더 끔찍하잖아요. 밖에 있는 이춘재 가족은 또 그 20년 동안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며 그렇죠. 그 마을 윤석열 씨. 공동체에서 얼마나 또 그 따돌림을 당했을 것이며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20년 동안 네. 그 마음을 우리가 문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헤아릴 수 없죠.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체? 진짜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 보상
금액의 최저 금액이 하루 금액이 66,870원인데 이 금액이 5배 인 금액으로 법률상 부담할 수 네네. 있는 금액으로 해서 1당 30원, 예, 30만 원. 그래서 25억 25억. 상당의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25억으로 내 20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이분은 또 모든 젊은 날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잔혹한 범죄 죄명으로 복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년간의 인생이 다 날아갔는데 20년뿐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와, 이분의 그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다들 그렇게 댓글에는 100억도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시간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그렇죠.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어떤 상태로 있었을 것이냐의 문제가 결합이 되는 건데 단순히 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억울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죽였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그거 한 거 아닌데. 근데 그 억울함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 법적으로 너는 살인자다라고 그것도 그냥 살인도 아니죠. 그렇죠. 예, 굉장히 추잡스러운 맞아요. 아주 강간살인. 그런 상황으로 그런 죄명으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다라는 게 이거를 어떻게 금액적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피해를. 네. 근데 인터뷰했던 광경도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네. 굉장히 담담하게 자신의 무죄인 걸 밝혀줘서 감사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미 속이 완전히 다 문드러 그렇죠. 사라진 거지 아예. 그럼에도 안에서. 불구하고 이렇게 예. 나와가지고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했다는 것도 예.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참 이거를 아이고 참 뭐라고 그 말을 표현을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사형도 네. 등장을 하는데 네. 사형제도 우리 언제 이후로 사형 더 집행 안 하고 있죠? 이 영화가 예. 딱 나오는데 그건 딱 맞췄더라고요. 이게 1997년도 12월에 마지막 사형이 집행됐거든요. 97년 12월. 네, 네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 날짜를 맞췄어요. 그래서 아. 1997년도라고 아. 나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첫 장면에서 97년도 딱 나오길래 야, 이 영화 이거 그렇구나. 제대로 검토했네. 법적 보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니 그런 포인트는 있잖아요. 포인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왜 97년일까? 근데 IMF 때라서 마지막 사형이 어. 집행됐습니다. 그 그때가. 이유였군요. 네, 그래서 아. 저는 IMF가 97년 11월이고 네, 많은 기억나요. 사람들이 힘들 때니까 네. 아무래도 또 그때 그 마지막으로 상징적으로 한 거 아닐까요? 음. 뭐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이 사실 사형이 많이 이용이 되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그 전에는 어쨌든 사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선고가 많이 됐고 실제로 집행도 됐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17년도. 근데 예. 이제 그 뒤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예. 과연 계속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네.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97년도 이후로니까 25년이 넘었나요? 25년 정도? 26년 정도? 25년이네요. 네. 네, 네, 25년이네요. 이 정도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이제는 사형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라고 평가를 네. 받고 있어요. 예,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죠. 네, 아예 그냥. 그렇습니다. 예, 국제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과연 사형 제도를 존치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 존폐론도 계속 저희가 뭐 공부할 때도 항상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이게 존폐에 대한 존재냐 폐지냐 네. 이것에 대해서 찬반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굉장히 뜨겁게 다각도로 아주 자료도 많고요, 논문도 많고 연구도 많은데 네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형 이게 제도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네. 한쪽이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형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네, 또 나이 들면서 또 점점 더 강력범죄의 그 장악함이 네. 네. 강력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 그 촉법 소년들 보면서 그 소년들을 사형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네.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그 아주 나쁜 짓을 할 수 있게 만드는가에 네네. 대한 생각도 하다 보니까 사형제도 어떤 면에서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같이 동시에 네.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방금 얘기한 우리 윤석열 씨 사건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복역을 했던 네. 이분 사형제도 그래도 남아 있었으면은 20년 복역했겠어요? 죽었겠죠. 그렇죠. 사형당했겠죠. 그렇죠. 정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CCTV에 의해서 예. 뭐 많은 사람들을 불지르서 이제 뭐 불타서 네네. 뭐 죽게 하는 음. 그런 범죄라든지 아주 한 명에 대한 살인이 아니라 네네. 연쇄 살인이라든지 그렇게 근데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그러니까 네네. 이 영화는 사형제도도 사용되었지만 자백에 의한 이 처벌이 굉장히 네. 위험하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보여준 것 아 같아요. 맞아요. 네. 자백은 정말 자백에 의한. 자백에만 네. 의존하는 거는 그렇죠. 일관된 진술이라는 게 뭐 저는 법을 뭐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일관된 진술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조작되기 쉬운 것이며 만들어지기 쉬운 기억인지 조작된 기억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사례를 봐가지고 저는 그 진술에만 의존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긴 그 합니다. 부분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7번 방의 선물을 요용할 계기로 좀 여러 가지 얘기해봤습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유승용 씨가 영화계 들어오기 전에 맨 처음 이름을 알린 무대 2번 난타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허남몽 영화평론가님 오늘 무법지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신 교수님, 박가원 작가님 또 이외에 스페셜 게스트로요. 국내 최고의 사주 명리 학자인 김동환 교수님 모시고요. 역사 특강 운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운명이라 운명이 진짜 있을까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끝곡으로 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트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